1등급 받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져 버렸다. 이거 어떤 현상이냐. 그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봤던 9월 모평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받았던 점수와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영어는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나, 모든 영역에서.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그 90점 넘는 학생들이 전체 인원의 4.3%에 불과했다. 정확히는 4.47%입니다. 이것은 재학생 기준으로만 보면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재수생도 들어와 있잖아요. 재수생 및 N수생. 합해서 재수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재수생들의 그 1등, 영어 1등급 받는 비율은 재학생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보통.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재수생 지금 응시 비율이, 접수 비율 말고 실제 응시 비율이, 시험장에서 시험 본 인원이 그 비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4%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응시자의 4분의 1 정도가 재수생인데, 이 학생들이 말씀드렸듯이 1등급 받는 비율 자체가 재학생의 2배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체 인원의 4.3%가 1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 절반이 재수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학생들은 어떠냐면은, 하여튼 재학생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재수생 이제 빼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재수 설명회가 아니니까 이게. 그러면은 고3 기준으로는요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자가 100명이면은 딱 2명만. 만약에 학년 전체가 100명인 학교들 많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전교 1, 2등만. 네, 굉장히 아주 희소한 거죠. 이런 일이 당장 올해 초에 첫 모의고사, 물론 그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였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재수생 없이 재학생만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2%도 안 나왔어요, 1등급이. 1.98%. 그래서 뭐 충격적이다 보다 했는데, 단순하게 재학생 기준으로 1등급 받는 그런 비율만 놓고 보면 올해 3월과 최근 이 9월 모평, 이 똑같이 한 2% 정도만 재학생들은 1등급을 받았더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양상은 좀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컨텐츠적인 면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면에서 3월 달은 그 평가원에서 출제한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6월 말에 발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적시한, 그죠?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번 수능, 작년 수능이죠. 그리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 4회분 중에서 국영수 전부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적시해서 발표를 했죠. 이런 거 내지 않겠다. 라고 그것을 최초에 적용한 시험이 이거예요. 그 3월달 그 시험은 적용도 안 했고 또 평가원에서 낸 시험도 아니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시험은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어떤 그 발표,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내지 않겠다. 과목별로. 영어만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는 총 6문제를 킬러 문제로 적시해서 예시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은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빠졌는데도 그렇게 이런 킬러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은 안 낼 거야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도 오히려 7모보다, 6모도 평가원 모의고사잖아요. 보다 훨씬, 6모도 이제 재수생 참여하는 시험이고, 물론 이번에 9모 때 더 많이 참여했지만은 수능 때는 더 많이 참여합니다. 자, 아무튼 6모와 9모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은 시험이라고 봤을 때, 중간에 발표가 있었으면, 6월 말에 발표가 있었잖아요. 킬러 문항 안 내겠다고. 그래서 정말 킬러 문항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과 동의어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킬러 문항 하면 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의어인데, 그 어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정말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의외의 충격적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6모가 그 1등급 비율이 7% 되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 최소한 그거보다는 높게 나왔어야죠. 그죠? 네, 뭐 최소한 8%대라든지 1등급 비율이.
9%대라든지 뭐 10% 넘어가는 거는 뭐 너무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많이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확 줄어서 그러면 킬러 문항이 더 막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진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살펴보면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킬러 문항 그 적시했던 그런 스타일들은 다 없어졌어요. 예컨대 빈칸 추론에서 그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서 해석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 전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사변적이고 그래서 너무 현학적이어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뺐더라고요. 그런데도 1등급 받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져 버렸다. 이거 어떤 현상이냐. 그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강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로 재수생을 상대로 수능 영어만을 아주 전문적으로 강의해온 수능 영어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부하고 저 자신도 최근에 이제 어떤 대형 학원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원장으로서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경력 단절이 된 면이 있는데 아무튼 다시 열심히 수능 영어를 KNS에서 전담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능 영어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 준비 그리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요. 뭐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우선 말씀드린 그 이번 그 1등급 비율 4.3% 재학생 기준으로 2%밖에 안 되는 그 어려웠던 9월 모평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어렵게 만든 주역들입니다. 특히 이쪽에 이렇게 좀 말하자면 그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3점 고배점입니다. 나머지는 2점이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뭐냐면 3점짜리 33번 빈칸이 오답률 1위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문제가 요건 2점짜리였거든요. 오답률 2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3점짜리 빈칸 추론이 또 역시 오답률 3위 뭐 이와 같은 구도는 뭐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항상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뭐 평가원 모의고사 됐건 교육청 모의고사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뭐 이렇게 빈칸과 삽입 함의 추론이라는 것도 빈칸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순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함의 추론을 빈칸과 똑같은 유형이라고 칠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줄여서 빈순삽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소위 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6문제를 적시를 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 지난 6월 말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칸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세 문제는 오답률이 거의 80% 육박합니다. 세 문제 다. 예. 굉장한 거예요.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오지선다 전부 주관식 없이 전부 객관식이잖아요. 그런데 오지선다에서 전국 학생이 다 찍으면 오답률이 원래 80%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눈 감고 찍으면. 그렇잖아요. 다 오지선다니까. 근데 이 세 문제는 거의 이제 제가 풀고 나서도 뭐 찍은 학생도 많겠지만 푼 학생, 찍은 학생 합쳐서 전부 오답률 80%에 육박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킬러 문제 아닙니까?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은 그만두고 제가 이렇게 뭐 말꼬투리는 안 잡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좀 양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좀 이따가 이 세 문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절대평가에 약간 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을 역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역이용이라기보다는 악용, 오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언뜻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절대평가면 90점만 넘으면 똑같은 건데 90점과 100점이 동점인데 목표는 1등급인데 어차피 100점이 목표가 아니다. 90점이 목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문제 80%에 육박한다는 이 어려운 세 문제는 그냥 틀려도 92점이면은 1등급 아니냐. 그럼 이거 3개 빼고 가겠다. 평소에 공부도 아주 어려운 문제들, 빈칸 추론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아주 간신히 1등급 맞는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평가 시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최대의 함정이에요. 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요걸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언뜻 보면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요 세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 않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현장에서 실제로 1등급 받아오는 애들 보면요. 이 세 문제 서로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애들, 그런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런 애는 거의 없어요, 정말.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시피 하고요. 현실은 어떠냐면, 여기서 최소한 한 문제, 그리고 보통 두 문제를 맞춰요. 예, 이 세 문제 다는 못 맞추더라도, 예, 뭐, 요거 1위, 3위 맞추든지, 아니면 3위만 맞추든지, 2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이거 요거 세 개 좀 틀리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틀려도 이 음영 표시한 거 이거가 전부 다 뭐예요? 3점짜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2등급인 거예요. 89점. 89점이면 80점하고 같은 취급받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제 수능에서 그렇다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런 제도적 그 장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개 틀렸다. 소위 그동안에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불러, 이제는 킬러 문항이라는 말 쓰진 않겠습니다. 이 변별력이 있는 고난도 문항 세 문제 틀렸다 하면 나머지 중에서는 하나도 안 틀리냐, 그게 아니라 개인별로 또 취약한 유형이 있고 또 그때 또 컨디션도 있고 뭐 착각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 두 개 더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1등급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뭐 구구절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 다는 아니더라도 이 세 문제 중에 적어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를 맞춰야 1등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일단 요 세 놈입니다. 요 세 놈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이게 문제의 오답률 1위. 자, 여기서 이제 세 문제를 차례로 보여드리고 난다. 이걸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영어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공통점을 뽑아서 그 이전 시험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어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좀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특이한 설명이 될 텐데요. 자, 우선 이거 잠깐 보시면요. 우선 제가 앞부분을 날려버렸어요. 너무 이게 기니까. 자, 앞부분에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면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혁신. 그게 이제 뭐 어떤 새로운 발견, 발명, 그리고 이론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가면 그 이노베이션이 너무 좀 혁신적인 것이면 그것이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대중한테. 예.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유령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예로 멘델의 그 유전 이론이 나옵니다.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 For example 하고서 멘델이 나와요. 유전 이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노베이션인데 너무 이노베이션이라서 이게 대중한테 좀 이렇게 외면당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여기서 볼게요. 수십 년 후에 이제 좀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의 통찰, 즉 멘델의 통찰, 유전 이론이죠. 이것은 뭐 때를 만났다, 대중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될 맥락이에요. 전체 맥락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중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 답이에요. 그게 나온 게 잠깐 보세요. 5번입니다. regained, 다시 얻었다, 뭐를? acceptance, 받아들임을. 누구의? the public, 대중의. 그래서 이쪽으로 확 몰렸어요, 애들이. 이런 걸 소위 매력적 오답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 아닙니까? 보세요. regain 했다, acceptance 받아들임을 of the public 대중에. 그 말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요 re 있죠, re. 요거 빼고 나왔어야 되죠. 딱 두 글자. re. 한 음절. re. 요거 때문에 오답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주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지워볼게요. 이런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앞서 있어서 시대를 너무 앞서서
그래서 천재는 외롭다고 하잖아요. 시대를 너무 앞서 있어서 외면당하다가 decades later, 수십 년 지난 후에 이제 대중의 받아들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통찰, 멘델의 유전 이론은 대중의 받아들임을 얻게 되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살짝 앞에다 뭐를 처발해놨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학생들이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거 모평이니까 망정이지, 한 달 후에 수능 보잖아요. 수능에서 이것 때문에 89점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요거만 맞았어도 이제 뭐 91점, 92점인데, 요거만 맞았어도 92점이죠. 그러니까 3점짜리니까. 그런데 요것 때문에 89점 맞았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요 딱 두 글자, 한 음절, read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얻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얻은 거지. 다시 얻었다는 얘기는 regain 했다는 얘기는 원래 갖고 있었다가 원래 그 대중이 받아들였던 거가 이제 버려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5번은 탈락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5번에 확 몰려서 이게 오답률 몇이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매력적 오답이라는 게 이렇게 판을 칠 때 정답은 뭐 하고 있었냐? 정답이 4번이거든요. 정답 그러면 4번을 답으로 왜 못했냐? 왜 4번이라는 정답을 지나쳐서 5번을 찍게 되었느냐? 매력적 오답에 걸리게 되었느냐? 예, 늘 그렇듯이 이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그렇듯이 어려운 문제는요. 특히 빈칸 추론에서 정답이 오답보다 더 오답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답이 정답보다 더 정답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정답인데 전혀 정답 같지 안 보입니다. 허를 찌릅니다. 보세요. 온리 때문에 애들이 이건 그냥 패스한 거예요. 여기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글의 맥락 앞에 제가 생략했지만 앞에는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상의 대조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온리 벌써 그러면 이제 경험칙상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또 강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도 스스로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 매력이 없어요. 정답인데도 매력이 없어요. 이게 이놈에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only 겨우 단지 뭐 이렇게 one step away 이거 away는 또 뭐고 뭐 해석 자체도 좀 잘 안 되고요. 해석해도 되게 생뚱맞고 좀 약간 요즘 애들 말로 병만 나죠. 전혀 답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정이 안 가는 거지, 정이. 근데 이게 답이에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옆에다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은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델의 통찰, 그 이론이죠. 유전 이론이, 제가 이제 멘델의 유전 이론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곧 멘델의 유전 이론입니다. 얘가 딱 한 발짝만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때를 만난 거지. 딱 한 발짝만 남은 거니까. 야, 다 됐어. 딱 한 발짝 남았어. 힘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때는 무르익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라고 알고 보니까 답이라고 찍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럼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왜? 5번이라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시험 끝나고 나면 이 앞에 위가 보이는데 시험 시간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이놈에게.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고 마는 거죠. 그냥 엄청나게 상위권 애들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답률 1위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오답률 그 80%에 가까운 거죠. 예. 뭘 활용했다? 메타포를 활용했다. 요거 잠깐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답률 2위는 이겁니다. 이건 이제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문장 삽입은 총 2문제가 나옵니다. 빈칸 추론은 4문제 나오고요. 함의 추론까지 하면 5문제예요. 그것만 해도 10점이 넘어가요. 그다음에 순서랑 삽입 합쳐도 10점이거든요. 순서 2개 2.3점, 삽입 2개 2.3점에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삽입에 2점짜리 문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오답률 2위 문제로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친 대로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이게 본질이 뭐냐면은 이거 먼저 읽지 말라는 것이 이 문제의 그 가장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 2문제 있잖아요. 그건 여기 주어지는 박스에 주어지는 제시문이 첫 문장이에요. 당연히 먼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매 시간 얘기하다시피 하는 건데
38, 39 삽입 문제가 좀 더 오답률이 높거든요, 보통. 지금 삽입 문제는 순서 문제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첫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시간 낭비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낚여버려요. 어떻게 낚이냐면, 자, 좀 설명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풀라는 식은 이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이거는 먼저 보지 마라. 아예 외면하고 일단, 첫 문장이 아니니까. 그냥 첫 문장부터 읽어라. 읽다 보면, 뭐야 이거,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라. 그리고 이게 단절감이나 괴리감이 갭이 너무 크면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애초에 이건 읽지도 마라. 그냥 애초에도 안 읽었고 영원히 읽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만 틀리지 않고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게.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진짜 풀진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 말대로 학생들이 쭉 읽었다고 칠게요. 그냥 쭉 읽다가 그럼 줄줄줄, 물론 해석은 기본,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건 기본입니다. 아주 우리말하고 똑같이 되진 않더라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이러한 마이크로 라브 액세스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러한 그러면은 이러한 뭐는 그런 그 뭐가 바로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요거니까. 근데 마이크로 레벨, 아니 마이크로한 수준의 접근 이런 게 없었어요 방금 앞 문장에. 그러니까 답이죠 이게. 시간 없으면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답을 2위요. 이거까지 다 봤는데도 아니 이걸 먼저 봐서였죠. 이걸 먼저 봐서 여기에 있던 밀리세컨 프리시전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을 가지고라는 부분이 이걸 아예 그냥 컴퓨터처럼 완전히 제대로 입력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파편처럼 잔상만 애프터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안 느껴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1번은 보통 답으로 안 나오니까 2번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2번에 한 번 넣어보고 3번에 한 번 넣어보고 4번에 한 번 넣어보고 하다가 인내심 부족으로 3번 4번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이것도 4번으로 주로 애들이 답을 했던데 말아버립니다. 예,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푸는 방법 그 하나를 몰라서.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강의가 돼버리니까 그냥 한 문제 마저 볼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또 빈칸입니다. 이것도 또 3점짜리입니다. 아까도 오답률 1위도 빈칸이고 3점짜리 고배점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4, 33, 34는 그렇습니다. 빈칸이고 3점짜리 고배점이고 EBS 비연계고 물론 그렇다고 31, 32가 연계냐? 예전엔 연계였어요. 직접 연계. 지금은 31, 32건 모든 문제에서 듣기 빼고요. 듣기는 어차피 관심 바뀌니까 나머지 독해 모든 문제에서 직접 연계 하나도 없습니다. EBS 직접 연계 모두 비연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50% 간접 연계 이런 거는 비연계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그건 여담이고 이거 마저 볼게요. 자, 여기 오답률 3인데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당일날은 오답률 1위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오답률은 다 1, 2, 3위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보시면 자, 이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첫 문장에 빈칸이 있었어요. 자, 뭐 이제 제대로 다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하진 않을게요.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역시 그 눈치 채셨나요? 또 메타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메타포. 이건 더 심합니다. 사진 이전에 자 사진 죄송합니다. 사진 이전에는 해놓고 그냥 바로 빈칸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이 비록 뭐뭐지만 그림은 뭐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쭉 이제 읽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은 요 한 문장만 더 읽었어도 그냥 메타포만 이해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네. 자, 우선요 애들이 많이 답으로 찍은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거였어요. 네, 요걸 애들이 답으로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이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이제 답으로 많이 한 거죠. 날로 먹으려고. 또 잘 이해가 안 됐나 보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사진 이전에는, 그럼 사진이 발명되기 전 얘기하는 거죠. 옛날. 그림이 메이저한 형태였다, 예술에.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사진이 메이저고,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그림이었겠죠. 예? 아무래도 뭐 조각이나, 예? 다른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림이죠. 예? 보통 요거는 이제 예술도 되지만 보통 미술을 가리키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말이 돼요. 예. 근데 말이 된다고 여기 이 타이밍에 요 문제에서 요 첫 문장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렇게 자꾸 너무 길게 하면은 이제 좀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답은 5번이었거든요. 5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많은 경우에 오답보다 정답이 더 오답 같다. 그러니까 정답이 도저히 정답처럼 안 보인다. 좀 병만 난다 그랬잖아요. 이건 더 심해요. 보세요. 아, 요것만 읽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다 읽어도 마찬가지로 되게 심해요. 메타포를 이해 못하면. 잠깐 보세요. 사진 이전에 5번 한번 더 보세요. 장소들이 이동하지 않았다. 내지는 여행하지 않았다. 여행이란 말씀은 더 심하고요. 아무튼 이동이라고 할게요.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었다. 이거 완전히 개소리잖아요. 미친 소리. 그죠? 예. 그 다음에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읽어도. 읽으면 원래 풀리긴 풀리는데 메타포를 이해해야 풀리는 거예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잠깐요. 더는 안 읽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자, 비록 이거 점입 가경입니다. 보세요. 화가들이 말이죠. 항상 리프트 들어 올려왔어요. 특정한 어떤 장소를. 뭐 바깥으로. 그 장소들이 사는 곳, 거주지 바깥으로. 장소들의 거주지 바깥으로. 그리고 옮겼어요. 그 장소들을. 네? 그 장소들을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그랬지만 그림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었고, 네? 만들어내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옮기기가. 아니, 장소를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컨대, 뭐, 남산이 있어요. 남산, 그 케이블카 입고 있는 그걸 옮겨요? 그 장소를?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야,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저 남산을 지금 내 화폭에 옮기고 있어 이러잖아요. 옮긴다고 남산이 일로 이렇게 진짜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네? 메타포죠. 네, 이게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지금은 사진으로 막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막 함부로 전 세계로 퍼나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인스타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근데 옛날에 사진이 없었을 때 사진 이전에는 이제 그림의 시대였겠죠.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장소를 퍼날랐는데 옮기느라고 옮겼는데 그게 어려웠다고요. 옮기는 게 어려웠다고요. 상대적으로. 뭐와 상대적으로? 뭐와 비교해서? 아니, 사진과 비교해서죠. 여기서는 계속 사진이냐 그림이냐 그 글이니까. 이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 사진 얘기가 좀 나오기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인스타로 옮기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진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옮기고 사진으로 옮기는 거죠. 그 옮기는 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쉬워요. 0.1초 옮겨져. 네? 손만 빨리 움직이면. 근데 예전에는 주구장창 시간, 그리는데 뭐 며칠 걸리고, 몇 달 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였거든요. 이걸 전체가 다 메타포였어요. 이게. 예. 네. 그걸 딱 물어보니까 영어 실력이 엄청나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말이 되는 2번을 답으로 해서 오답률이 엄청 높았다. 자, 그래서 영어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럼 최근 수능 영어의 특징은 뭐냐? 우선 이제 핵심을 좀 5가지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서 상대평가 과목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처럼 이게 시간을 막 무한정 투자할 수는 없죠.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해야 된다는 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1등급 확보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EBS 연계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봤던 지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게 돼 있다. 시간 싸움이 되게 크다. 그리고 이제 함정을 주의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1위와 3위 빈칸촌에도 보셨죠? 메타포,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되고, 예.
그리고 오답 아까 개인을 리게인으로 바꿔놓으니까 왕창 애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오답 서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강의 시간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EBS가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고의 텍스트는 무엇이냐? 기출 문제죠. 특히 절대평가 이후에 벌써 올해가 7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만 해도 벌써 20회가 쌓였어요.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7년에 6월, 9월, 11월 평가원에 3번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 기출 문제가 7년이면 23, 7이 21, 21인데 아직 이번 수능 한 달 남았으니까 그거 되면 이제 21회가 쌓이는 거죠. 아직은 20회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방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 독해 측면이 강하다는 건데, 이게 영어 실력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아까처럼 메타포의 논리를 포함한 논리를 더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100% 비문학이에요. 국어로 치면은. 국어는 문학이 반이고 비문학이 반이고 그런 게 영어는 다 비문학이에요. 문학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그 비문학의 논리를 사용해서 이제 공부를 저는 이제 시키는데, 그러면 국어 영역과 시너지 효과, 국어 영역의 비문학 물론 부분이죠. 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영어의 최근의 특징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주요 유형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이 4문제인데 이게 이제 하미 추론 한 문제까지 하면 이게 10점이 넘어갑니다. 5문제인데 전부 또 고배점이 또 이렇게 또 이 중에 절반이고, 또 하미 추론은 항상 고배점으로 나와가지고 13점에 해당돼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합치면 또 10점이고요. 어법 하나, 어휘 2개 나오는데 이게 합치면 어법이 2점 내지 3점으로 하나 나오고요. 비록 한 문제지만 어휘가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30번으로 나오고, 장문 독해 또 어휘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합치면 여기가 2점, 3점에서 한 5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법 어휘 합치면은 보통 한 7점에서 한 8점 이렇게 되고요.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거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빈, 순, 삽 해서 이게 3대 유형인데, 빈, 순, 삽 해서 3대 유형인데, 여기 플러스 어법과 어휘까지를 이제 주요 유형이라고 했을 때, 빈칸 추론은 제가 아까 예시를 한 대로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패러프레이즈가 중요하지만 최근에 특히 이번 구모부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어려운 구문 빼고, 철학적인 어떤 지문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6월 말에 그 적시한 킬러 문제라고 해당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빼도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학생들한테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정말 거짓말처럼 오답을 1위와 3위에서 둘 다 심한 메타포가 출제가 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포에 특히 주의를 하면서, 이거 메타포네? 라고 인식만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아니, 그냥 맞추거든요. 답을.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끊기는,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거 없이 쭉 읽다가 흐름 끊기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확인 들어간다. 영원히 확인을 안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좀 없으니까 나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하고 어법은 이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그 한 문제 놓친다 하더라도 그걸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법 문제가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걸 틀릴 정도면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못 보게 되고, 얘는 뭐예요? 하면 해석이 맡길 거 아닙니까? 빈칸 추론이든 순서건 삽입이건. 그럼 전반적으로 저득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문장 구조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반의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잠깐 보여드리면, 자, 다시 또 자, 아까 영어 강의 안 한다 그랬는데 잠깐 영어 강의라기보다는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요,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이제 그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나는 뭐 그냥 뭐 어법, 특히 문장 구조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단어만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은요, 이런 거 해석해보라고 하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틀렸죠 벌써. 왜? 모든 과학자들, 모든 하면 당연히 과학자가 2명 이상일 텐데 일단 S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다가 것에 해당되는
what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든 과학자가 어쩌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 학생은 이거 수능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법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거죠. 여기에 이제 관계되면서 목적격 대시 생략됐다. 뭐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끊겨서 이것이 모든 것이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앞문장에 있는 것일 텐데 어떤 그 앞문장에는 그러니까 과학자의 한계, 과학의 한계, 과학자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만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앞의 내용은 과학의 한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뭐 순서 삽입 문제라든가 빈칸 문제라든가 이런데 중요한 부분에 나와 있으면 그 학생은 무조건 그 문제 틀리겠죠. 어법 문제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또 기출됐던 그 기출 문장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어 문장입니다. 너무 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안 한다고 자꾸 영어 강의를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해석 안 할게요. 해석 안 하고 그냥 포인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어휘 문제로 여기다 밑줄을 걸었고 4번에서 나왔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5번이었어요. 5점이 되게 높았거든요. 왜? 4번을 애들이 답 체크를 많이 했어요. 자, 어휘 문제가 반대말로 나오는 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럼 이건 아무리 봐도 인사이드가 맞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단어가 의심하다라고만 그렇게 해버리면요. 뭐뭇을 의심하다. 다우트의 동의어가 돼버리잖아. 다우트. 이 다우트는 뭐뭇을 의심하다가 맞아요. 근데 서스펙트는 뭐뭐라고 의심하다. 뭐뭇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전말이 돼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려면 서스펙트는 그냥 think처럼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만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무턱대고 그냥 의심하다 이렇게 보고 나는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문장의 해석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여기가 왠지 틀려 보인다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정이 또 있어요. 함정이 또 있는데 서스펙트만 함정이 아니라요. 보시면 요 리틀을 혹시 리틀을 혹시 이거 쉬운 거지만 all little과 혼동하면 또 이 문제 또 틀립니다. 이거는 all little은 긍정어고 little은 부정어잖아요. 그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요 컴마를 놓치면 틀립니다. 이 컴마를 놓치면. 이 슈퍼브레인은 단어장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거의 신조어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맥락상의 어떤 뜻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게 컴마가 뭐냐면 즉이라는 동격의 컴마예요. 그래서 이 슈퍼브레인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거 갖다가 즉 슈퍼브레인 뭐냐? 집대성이다. 개개의 뇌들의 집대성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제 전체 맥락에 대비시켜가지고 이 아웃사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야지. 그냥 요거만 봤을 때는 이거만 딱 슈퍼브레인만 봤을 때는 꼭 이게 무슨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두뇌의 집대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개인의 두뇌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가 오히려 맞아 보이는 그런 함정이 총 3군데나 있었던 서스펙트, 다우터 혼동하면 무너지고 리트, 얼리트로가 혼동하면 또 무너지고 이 컴마 놓치면 또 무너지고 이 컴마를 야무지게 즉 한 다음에 이렇게 동격으로 이어가야 풀 수 있는 도합 3군데의 함정이 있는 그런 어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드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아니?를 물어보는 게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휘 문제 2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 이런 식이다. 이렇게 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그럼 구문 독해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우선 저는 먼저 이렇게 텍스트 매핑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형광펜이 2개가 필요해요. 기출 지문 중에서 중요한 거, 뭐 도표나 뭐 신경, 일치, 불일치 이런 거 눈만 달려 있으면 누구나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예요. 정답률이 뭐 90몇 프로, 오답률은 뭐 한 자릿수니까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런 건 4등급부터 보통 안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1등급을 위한 이제 그런 수업을 하는데 자 형광펜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패러프레이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과 노란색은 같은 말인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 패러프레이즈죠. 말 바꾸기. 요것도 이제 패러프레이즈. 그래서 요 패러프레이즈가 여기에 빈칸에 답이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되는 당위성. 그럼 나머지는 왜 답이 아니냐? 답이 아닌 이유까지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하는 수업이 주종을 이루고요.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구문독해 수업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구문독해는 과제물로 이렇게 1대1 첨삭이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첨삭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과제물로 이렇게 기출문장 중에서 해석이 틀리기 쉬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스펙트 나오는 이런 문장처럼 그걸 실제로 써오게끔 합니다. 첨삭을 이렇게 해석을 써오게끔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빨간 펜, 형광펜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개인별로 첨삭을 1대1로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돌려주는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딱 4문장씩만 주고요. 그 다음에 매 회별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 1회분씩만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단원 수거도 합쳐서 200개 주고, 그 다음에 요 구문 첨삭지 주고,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모의고사 점수와 요건 이제 예습 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단원 수거 또 테스트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매주 또 이렇게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제 요것은 직접 제가 이제 걷어서 첨삭해서 다음 시간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막박 교환하는 겁니다. 학생은 그 첨삭지에다가 해석해오고, 저는 첨삭한 거, 저는 저의 숙제죠. 그게 또 막박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문은 딱 그 필요 충분하게 적당량을 과제 폭탄 같은 거 던지지 않고요. 하고서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능 최적화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즈와 특히 메타포까지도 신경 써서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니고 이 부분은 메타포를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직접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시간은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그리고 일요일 오전 이렇게 세 타임이 있고요. 각 반당 20명 이내에 정원 20명 정원인데 그 20명 이내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녀석이 조금씩 있고요. 이제 어떤 좀 있으면 마감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감이 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등록을 할 거면 서둘러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또 말씀드릴 것은 뭐 오늘 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까 영어 강의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상의 절반 정도는 영어 강의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몇 분이 보니까 나가시더라고요. 이거 킹받네 하고 나가신 것 같은데 죄송하게 정말 나가셨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수능의 현주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특히 킬러 문장이 배제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나왔고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실예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